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벌써 6번째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입니다. 노르웨이의 면적은 약 32만 3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대한민국의 3배가 넘는 큰 나라입니다. 노르웨이는 국토 면적 순위로는 세계 60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550만 명이니까 대한민국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영어식 이름이고요. 노르웨이어로는 노르게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르웨이는 왕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정식 국명은 Kingdom of 노르웨이가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노스웨이, 즉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오슬로는 언덕 아래 풀밭이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이가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고 오슬로도 해안가의 평지에 있으니까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랜 동안에 바이킹 시대가 지나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3국 연합시대를 거쳐서 1523년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1523년에 덴마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814년까지 덴마크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1814년에 스웨덴이 덴마크를 침공해서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양도받게 됩니다. 결국 스웨덴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1905년에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금의 복지국가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고 왕실이 영국으로 도망가는 이런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에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유럽 최고의 산유국이 되었고요. 현재는 세계 3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고 가야 되는데요. 노르웨이는 EU, 즉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터키나 알바니아, 세르비아 같은 나라가, 특히 터키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스스로 과감히 EU 가입을 포기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참 특이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스스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산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특히 연어나 청어나 철갑상어를 잡아서 또 팔아서 경제를 유지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 중에서 국제수산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정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EU 환경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의 치명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르웨이는 이웃나라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웨덴은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또 이케아라고 하는 그런 가구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덴마크를 봐도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박 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한때 핸드폰 시장을 점령했던 노키아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르웨이 하면 딱히 생각나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연어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섣불리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서 이런 어업 인구를 고사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결정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국가별로 할당된 배당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배당금을 가지고 남부 유럽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국민의 67%가 EU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 더더욱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해 유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얻는 실익이 노르웨이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참 볼 것이 많은 나라인데요. 여름에는 백야의 취해도 보고 피오로 투어를 다니고 겨울에는 오로라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오슬로에는 비겔란 조각공원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과 그의 제자들이 만든 212개의 조각들로 꽉 찬 정말 대단한 대형 공원입니다. 이 구스타프 비겔란은 1869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날까지 이 공원에서 조각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I was sculptor before I was born. 우리말로 하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조각가였다라는 말입니다. 비겔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조각공원 안에 모놀리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29년부터 14년 동안 3명의 석공이 만든 것입니다. 높이가 무려 14m나 되고 270톤의 화가감 덩어리에 121명의 남녀가 서로 얽혀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의 희로애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하는 시청사와 노벨 평화센터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센터 안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한 왕궁에 비하면 소박해 보이는 노르웨이 왕궁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르웨이를 여행한 주된 이유는 뭉크 미술관에 있는 절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표현주의 화가인데요.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로 불립니다. 그런데 뭉크의 생애는 불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뭉크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뭉크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 불행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들이 직감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목도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뭉크는 한없는 사랑을 받아야 할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청소년기에 누나가 또 병으로 죽습니다. 뭉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남동생이 30살 즈음에 또 죽었습니다. 여동생도 우울증으로 죽기 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뭉크 역시 평생을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2 단어로 규정하자면 죽음과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뭉크 자신은 81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뭉크는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굴곡이 뭉크의 그림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을 공포로 전환하여 잘 묘사한 작품이 바로 절규인데요. 요즘에는 비명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비명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목과 그림의 해석이 어떻든 간에 단언컨대 엄습하는 공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그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핏빛 하늘, 정체를 알 수 없는 2명의 괴한이 따라옵니다. 다리의 난간 밖에는 짙은 녹색의 늪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의 주인공을 빨아들일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눈동자도 사라진 사람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친 듯이 마지막 힘을 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습니다. 마치 뭉크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불행의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늘어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한 개가 아닙니다. 총 4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오슬로 뭉크 미술관에는 1893년에 제작된 파스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그린 유화가 있습니다.
또 1893년에 그린 유화는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그린 파스텔화는 노르웨이의 콜렉터 피터 올슨이라는 사람이 개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뭉크의 절규 앞입니다. 이 정면으로 보려면 줄을 서야 하는데요. 이 명작 앞에서 이 뭉클하게 몰려오는 감동이야말로 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림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뭉크 자신이라는 것이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저는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공포영화가 아니라 서글픈 공포영화를 한편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슬로는 뭉크의 슬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뭉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불행한 화가의 인생을 위안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불행을 도시 전체가 위안해 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슬로를 현재의 모습에 낙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불행은 한때이고 치유하려는 노력의 위대함은 영원하다는 것을 도시 오슬로는 천천히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백야 속에서 끝없이 걸으며 사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오슬로를 권합니다. 계속 걸으며 사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스토리텔링으로 꽉 찬 체코의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Go!